네, 반갑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내리는데 오늘 오프라인 강좌였으면은 이제 참석하기 힘든 분도 있으셨겠지만 온라인 강좌라서 다행히도 비가 오지만 오늘 강의 듣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세무사 김순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들린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음식업 카페 업종 하시는 사장님들만 모시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다양한 음식업 중에서도 아주 다양한 그 사업주 분들이 모이셨을 것 같은데 제가 강의하면서 그 해당되는 내용들 어떤 분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이렇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해보고요. 오늘은 음식업 카페 업종 하고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소득세 그리고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각각 1시간씩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아마도 이제 사업하시면 부가세 신고를 가장 먼저 접하시고 가장 자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 그 부가세 신고 할애가 좀 더 오래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소득세 신고 1년에 한 번이지만 다들 신고하실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니까 소득세 신고 그 이후에 말씀드리고 인건비 신고도 놓치기 쉬운데 중대한 사항들 위주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제 우리가 오늘 업종을 정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뭐 업종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신고가 굉장히 유사해요. 어디나 다. 전체적으로 아마 다른 곳에서 강의를 한번 들으셨다면 이거 업종을 정해놓고 하는 건데 그렇게 틀리지 않네?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오늘 제가 비슷한 카테고리지만 그 안에서도 우리 업종에 해당되는 것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니까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개요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뭐 우리 사업자 유형별로 어떻게 해당되는지 또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는지 신고납부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강의에 앞서서 이 강의 내용을 정하기 위해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아직 음식업 창업을 안 하고 창업을 준비 중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되실까요? 창업을 준비 중이다. 채팅창에 한번 남겨봐 주세요. 나는 지금 창업을 준비 중이다. 한 분, 나머지는 전부 다 이미 음식업을 하고 계신 건가요? 두 명, 두 분, 세 분. 일단 세 분 정도는 준비 중이신 걸로. 네,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가 어떤 건지 알아야 되는데, 아마도 이 부가가치세는 어려우면서도 쉽다. 왜냐면은 우리가 사업을 하지 않아도 부가세, VAT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서 들어보시냐면은 조금 고급 음식점을 가셨을 때 부가세 별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우리 사장님들 중에서 이제 나는 메뉴판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쓰고 있다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부가세 별도 이런 표시를. 근데 어쨌든 사업을 하기 전에도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굉장히 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겠지만 부가가치세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사실은 나는 신고 납부를 대신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 주황색으로 써드린 것처럼 음식업이나 카페의 경우 다른 사업자도 마찬가지인데 이 음식을 주문하는 최종 소비자, 손님이 부가세를 부담하는 거지 사업주는 사실은 부가세를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업종, 이 음식업 카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마치 손님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인 내가 부가세를 다 부담하는 것처럼 많이들 느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음식을 판매할 때 부가세 별도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가격을 책정할 때 그 가격 안에 부가세가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인지를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엄격하게 따지면
음식 가격을 책정할 때 부가세 낼 것을 고려해서 부가세 내는 부분을 빼고도 내가 이 상품을 팔았을 때 이익이 있는 것인지 이 설계가 돼 있었어야 됐는데 사실은 내가 그 매장을 열면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옆에도 매장이 있고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다 보니까 유사한 식품을 팔면서 나만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경쟁 속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 업종이 부가세를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음식 매출세, 음식을 판매한 그 가격 안에 부가세 10%가 들어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미리 인지를 잘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 음식을 소비하는 그 최종 소비자가 내는 거기 때문에 내가 물건을 판매할 때 부가세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꼭 기억하고 이 10%, 음식 가격의 10%는 부가세라는 걸 납부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한 가지, 이거 10%다 내면 도대체 뭐가 남냐.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막 카운팅해서 계산을 해봐도, 나 10%다 내면 나는 남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부가세라는 거는 매출의 10%를 내기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음식을 판매하기 위해서 수많은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임차료도 들어가고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는 음식을 만들기 위한 뭐 원재료도 들어가고 뭐 양념에서부터 기타 등등 소모품들까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을 구입했을 때 발생하는 부가세 10%, 이 10%는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차감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될 부가세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차감한 그 차액을 납부세액으로 내게 되는 건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부가세의 원리이자 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박스, 지금 설명드린 이 빨간 요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내용을 들어주시면 이해가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숙박 및 음식업은 이 용역에 해당돼서 부가세 과세 대상인 건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음식업을 창업하시는 사장님들께서 이제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상담하는 부분 그리고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표 하나로 되어 있지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사업을 하는데 나는 음식업을 하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음식은 과세사업이기 때문에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실 거고요.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은 일반 과세자, 어떤 분은 간이과세자.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저는 일반 과세자로 해야 되나요? 간이과세자로 해야 되나요? 어떤 거로 했을 때 유리한가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 또 하나, 아마 이 중에서 음식 및 카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마 면세 사업자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은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과세 사업자로 나오게 되시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요새 이제 뭐 사업자 내기 전에 아이템 많이 알아보셨잖아요. 정육식당이라고 있잖아요. 정육식당. 정육식당 같은 경우는 면세 코너, 고기 같은 면세품을 판매하는 코너가 따로 있고 그 면세품을 가지고 가공을 해서 이제 상차림을 해주면서 과세 코너를 또 따로 음식을 판매하는 코너를 따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곳은 면세 사업자이기도 하면서 또 과세 사업자이기도 한데 두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과세 면세를 겸용하고 있다고 해서 겸용사업자 이렇게 해당되는 거라서 아마도 오늘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는 음식 및 카페업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겸용사업자 세 가지 정도의 사업자 형태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사업자를 내셨으니까 이제 다 잘 아는 내용이겠지만 한 세 분 정도 그 다음에 말씀 안 하신 몇몇 분들이 아마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 음식업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낼 때 특별한 게 있죠. 위생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아마 음식업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건데, 다만 우리가 사업자를 되게 급하게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왜 급하게 내시려고 하냐면 신용카드 단말기를 연결해야 되니까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신용카드 단말기 개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업자는 막 빨리 내고 싶은데 위생교육이나 영업신고증 일정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직 사업자를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 위생교육 일정이나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되는 일정을 미리 체크하셔서 내가 사업자를 내야 되는 시점에 지연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새는 보건증, 근로자 채용하실 때 보건증 확인하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새는 음식업을 이제 창업하실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혼자 하시지 않고 가족 단위로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질은 공동사업자인 경우가 많으세요. 공동이 맞는데 이런 영업신고증이나 위생교육 이런 일정 때문에 그냥 단독으로 사업자를 냈다가 이후에 동업으로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 공동으로 하느냐, 공동으로 하지 않느냐는 이후에 세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질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시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동사업 계약서를 작성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내주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업자를 안 내시고 사업을 하는 경우는 이제 음식업은 뭐 거의 없으시기는 한데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우리 인테리어 거의 다 하시잖아요. 음식업 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에 이제 매입세 공제를 못 받거나 혹은 환급세를 못 받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사업 계획이 있으신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을 조기에 내주시고 나는 미처 사업자 등록증을 못 냈다. 인테리어 하는 일정이나 막 사업자 내기 위해서 이런저런 행정적인 것들 해결하느라 아직 못 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사업 장별,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해야 되지만 이후에 하더라도 매입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날짜가 지연됐더라도 꼭 내주시고요. 아니, 그럼 그 전에도 되고 그 이후에 되는데 뭐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사업자 등록증 없었던 기간에 거래가 있었어도 이제 증빙을 발급받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사업주분들에게 불이익이 되니까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증을 반드시 조기에 내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련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음식업 하시면서 보통은 이제 요 하나의 매장만 운영하겠다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내가 이 매장을 안테나 매장으로 아주 잘 운영을 해서 제2, 제3의 매장, 프랜차이즈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고,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리고 요새 왜 그런 그 브랜드 커피숍 조그만한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분들이 있고, 매장 하나, 무인 점포 같은 그런 개념의 매장을 하나만 운영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두세 개 정도를 동시에 운영하시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부가가치세는 원래 각 사업 장별로 신고 납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제 사업하시다 보면 각각의 사업장을 챙기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라는 걸 이용하시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신고와 납부를 총괄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를 뭐 신청하는 방법은 과세기간 20일 전에 신청한다 뭐 이렇게 뭐 말씀은 드릴 수 있는데 요거는 참고해 보시고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앞으로 사업장을, 나는 매장을 좀 여러 개를 내고 싶다라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후에 부가세 신고나 물론 종합소득세는 한 번에 모아서 해야 되기는 하는데 부가세 신고의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해주는 거를 하나에 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막연히라도 알고 계시면 이후에 필요할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우리 사업자 유형별로 일반 과세자는 어떻고 간이 과세자는 어떻고 겸용일 때는 어떻고 또 면세 사업자는 도대체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먼저 우리
사업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올려봐 주세요. 나는 간이가세자다, 일반가세자다, 겸용가세자다. 채팅창에 조금 올려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가세자. 대부분 이제 아무래도 일반가세자분들이 규모가 좀 있으시니까 관심이 좀 있으신가 보네요. 혹시 간이가세자는 없으세요? 겸용사업자 혹시 없으세요? 거의 다, 일반 가세자이신가 보네요. 이미 이제 일반 가세자라고 올려주시니까 동일한 유형은 이 채팅창에 잘 안 하시는 것 같고, 이제 간이나 겸용이었으면은 특이한 거니까 채팅해 주셨을 것 같은데, 간이 한 분 있으시고, 네, 대부분은 일반 가세자, 그리고 뭐, 간이 가세자도 일단 한 분이시기는 한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는 사업 유형에서는 뭐 대부분 당연히 뭐 음식 판매할 때 매출로 인식을 하니까 과세 거래 뭐 간주 공급인지 실질 공급인지 그렇게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리 음식업과 카페에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고 혼돈을 주시고 혹시나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 중간에 폐업하셨을 때 지금은 창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제가 뭐 폐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길게 말씀드릴 이유는 없는데요. 우리 초반에 인테리어 하시잖아요. 인테리어 하거나 또 비품 같은 것들, 이게 뭐 주방용품 같은 것들 비용이 꽤 나가는데 중도에 폐업을 하시면은 그 주방용품이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환급받았던 부분을 일부분에 대해 다시 부가세를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영원히 그런 건 아니고 비품에 해당하는지 뭐 인테리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그 소멸되는 기간이 있는데 나중에 폐업하실 때 반드시 그냥 폐업을 하시면 안 되고 이 잔여 기간이 남아 있으면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간주 공급. 내가 이걸 판매하지 않았지만 마치 판매한 거하고 비슷하게 간주해 버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하시는 게 좋겠다 해서 요 부분 하나만 설명드려 보고요. 그다음 이제 간이 가세자가 많진 않으셨는데 지금 일반 가세자로 돼 있다 하더라도 아마도 뭐 올해가 지나서 내년에 간이 가세자로 변경 예정이다. 간이 가세자로 변경되는데 뭐 이 간이를 포기하고 일반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안내문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올해는 이제 기간상으로 받기는 힘드시겠지만 내년에 이런 안내문을 받으실 수도 있어서 요거는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이제 일반 과세자가 기준 매출이 4,800만 원이었는데 중간에 한번 이제 금액이 조정됐다가 현행 세법에서는 일반 과세자는 1년 매출이 1억 400만 원 이상, 간이 과세자는 1억 400만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현재 일반 과세자 중에서 2025년 연간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면 아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간이가세자로 전환됐다. 간이가세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런 안내문을 국세청에서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내가 간이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일반 가세자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식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차감해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내용하고 특이사항이 없는데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간이가세자를 자꾸 하려고 할까? 간이가세자는 이름에서 느껴지잖아요. 뭔가 작은 사업자. 간이가세자를, 이 소규모 사업자를 이제 결과적으로 간이가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이 소규모 사업자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준 거예요. 대부분은 간이가세자를 유지하셨을 때가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 때문인데 일반 가세자는 매출세액의 10%를 납부세액으로 납부를 하지만 간이가세자의 경우에는 우리 업종은 매출액에 음식업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40%를 곱해줘요. 거기에서 10%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반 과세자의 40%만 부가세 매출세액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공제세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물론 공제세액은 똑같이 10%다 차감해주진 않고 그 10%의 절반만 차감을 해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절대적으로 매출액에 일반 과세자 대비해서 40%밖에 내지 않으니까 당연히 납부세액이 현저히 줄어들게 돼서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를 놓고 부가세 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유리하냐? 고민할 것 없이 간이 과세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고민을 할까? 왜 많은 분들이 일반 가세자가 유리할까요? 간이 가세자가 유리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이 하단에 있는 이런 내용 때문인데요. 우리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내용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다른 업종은 간이를 포기하는 제일 큰 이유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인데 우리 업종은 이제 최종 소비자 대상 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의 안 하시잖아요. 우리 뭐 매장 와가지고 음식 드신 다음에 계산서 좀 발행해 주세요 하는 데는 어쩌다 한번 기업에서 단체로 오셨을 때 그때만 그렇게 하는 거지 아마 매출액의 95%? 99% 이상은 계산서 없이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이나 뭐 우리 요새 뭐 제로페이나 아니면 소셜 매출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 음식업 사장님들도 왜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는 것을 고민하느냐. 간이가세자는 기본적으로 환급이 안 됩니다. 환급이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우리 사업 시작했을 때 가장 크게 비용이 드는 게 뭐예요? 인테리어. 매장을 잘 해놔야 손님이 많이 오니까 매장을 구현하는데, 매장을 어떤 그 컨셉을 만들어내는 데 드는 인테리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주방 용품, 그 다음 여러 가지 뭐 소모품 같은 것들은 뭐 미미하다 할지라도 주방 용품 중에서도 그냥 카페 같은 경우도 어느 곳은 일정 컨셉이 있으면 그 커피를 내리는 기계 자체가 막 엄청 비싼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당초에 사업을 해서 처음에는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환급을 받고 싶어서 환급을 받았는데 간이 가세자가 되게 되면 처음부터 간이 가세자다? 그럼 처음부터 환급이 불가하고 우리 일반 가세자였다가 간이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의 간이 가세자는 환급이 안 되는 거라서 일반 가세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간이로 변경되는 시점으로 재계산을 해서 기존에 환급받았던 세액의 일부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유불리를 따져봐야 되는데 보통은 대부분 환급을 받은 경우는 환급세액이 크다 보니까 간이가세자를 포기하고 일반 가세자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반 가세자에서 간이로 변경될 때 반드시 내가 당초에 환급을 받았었나, 좀 많이 받았나,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간이가 전환됐을 때 얼만큼의 세액을 납부해야 되는지 이제 저 같은 세무대리인하고 좀 상의하셔가지고 확인한 다음에 간이 전환을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이제 간이가세 포기가 가능하니까 간이 포기를 통해서 일반 가세자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이가세자를 포기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설명드릴 의제 매입세 공제가 배제돼요. 매입세 공제는 뒤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언급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뭐 일반 가세자하고 간이 가세자밖에 없어서 면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는데 이제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린
정육식당 같은 것들, 그런 게 있을 때, 면세 품목. 아니, 면세 사업자 주변에 들어보니까,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가 없다고 하더라. 부가세를 안 낸다고 하더라.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아, 나는 일반 과세자 세금 너무 많아가지고, 면세 사업자를 하고 싶다. 사업자 폐업하고 면세 사업자로 다시 내겠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면세 사업자는 품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제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했잖아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사업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소비자라고 했을 때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품들은 이제 가격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어서 부가가치세를 붙이지 않고 최종 소비자에게 부담 지우지 않게 그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그 식자재 원재료, 그냥 가공되지 않은 미가공 식료품 혹은 우리 병원 이용하는 의료 보건용역,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된 거, 아니면은 도서나 식품 관련된 이런 것들이 면세 품목에 해당하는데 이런 품목을 판매했을 때만 이런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면세 사업자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육점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자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미가공 식료품, 가공되지 않은 그 고기를 판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육점 같은 경우에도 가공한 양념육 같은 경우에는 과세 사업이기 때문에 과세 품목이라서 면세와 과세를 같이 판매하는 걸로 봐서 이런 분들이 겸용사업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면세 품목을 판매하는 경우에, 면세 품목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면세 사업자가 되시는 거니까 우리 그 음식업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분들은 면세 사업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부가세를 내지 않아서 유리해 보여서 면세 사업자가 되고 싶다. 혹시라도 이런 생각을 했다면 불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겸용사업자분들, 뭐 나는 지금 여기 겸용사업자는 없지만 제가 얘기하는 걸 듣고,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뒤에 있는 사람은 겸용사업자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할까? 제가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표현해서 과세 사업자만 아까 간이가세자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수하게 과세 사업자만 내가 매입했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납부세액을 부가세로 내는 건데요. 이 겸용사업자는 면세하고 과세가 같이 있는 거니까 전체 다를 내는 거는 아니고 과세분에 대해서만 납부세액을 내는 거고 내가 매입했던 것 중에 면세하고 과세분하고 공통으로 쓰는 게 있다면 이 공통분에 대해서 안 분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정육식당 같은 경우에는 과세분, 식당에서 판매되는 거에 한해서만 세금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 뭐 전기료나 임대료나 면세와 과세에 공통으로 썼던 것이 있었다면 식당에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만 안분 계산을 해서 그 부분만 공제를 받고 차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오늘 겸용사업자 안 계신다고 하시니까 겸용사업자에 대한 거는 요 정도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일반 가세자에 해당되시니까 간이가세자 포함해서 이제 일반 가세자분들이 제일 많이 궁금하신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부가세가 줄 수 있나. 이제 매출의 10% 내야 되는 거는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부가세를 줄일 수 있나. 이게 아마도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이 부가가치세는 이제 그러면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앞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체크해보고 부가세를 낸다는 거는 우리 음식 판매한 매출은 줄일 수가 없잖아요. 결국 부가세를 줄인다는 거는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많아진다.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받는다. 이런 의미인데 그렇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뭔지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나는 분명히 많이 썼는데 왜 이렇게 부가세가 많이 나올까? 그럼 내가 쓴 품목 중에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도대체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가세는 어, 기존의 사업자분들은 이미 부가세 신고를 이제 7월이 지났으니까 적어도 한 번은 해보셨기 때문에 그 계산 구조는 그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음식업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부는 뭐 거의 없으시겠고 아마도 신용카드와 기타 대부분 요새 거의 다 배달대행 이용해가지고 소셜 매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아니면 이 기타 매출 요 칸에 해당되실 거고 이렇게 10%를 세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매입 부분에서는 매출에 대해서는 세관계산서가 없지만 매입은 우리 주류대라든지 임차료라든지 전기요금 같은 것들 계산서 발급 받으시잖아요. 발급받은 계산서는 이 부분에 체크가 되는 거고 일반 과세자에 해당할 경우에 900만 원일 때는 10% 90만 원, 그리고 또 우리가 요새는 카드 매입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뭐 단원 같은 데서 식자재 같은 거, 코스트코 같은 데서도 많이 구입하시고 이런 식으로 카드를 통해서 매입한 거에 대한 매입세액도 추가해서 이렇게 공제가 돼서 매출세액 150만 원에서 매입세액 120만 원. 제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10%를 차감한 요 차액 부분이 납부세액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과연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뭐인가? 이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이 무엇이길래 내 세금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요. 오늘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적격증빙. 적격증빙을 교부를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지출을 많이 했더라도 적격 증빙을 구비하지 않으면 부가세를 줄이기가 힘들어요. 우리 사장님들께서는 보통 이 경영만 하시는 게 아니고 사업에 뭐 매장에 있는 모든 거에 참여를 하시다 보니까 대부분은 바쁘세요. 그 음식업이나 카페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은 거의 뭐 1인 2역, 1인 3역을 막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바빠서 이런 것들을 챙길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으면 사실상 나중에 다 세금으로 연결이 되니까 요걸 반드시 숙지를 해주셔야 돼요. 당연히 자기 사업을 위해서 우리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막 제가 적격증빙을 교부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사업과 관련 없이 뭐 가정에서 썼던 비용들, 뭐 우리 집에서 수리한 것들 이런 것도 막 계산서 발행받아 오시는데 그렇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사업과 관련된 것에 한해서 적격증빙을 구비받으셔야 되는데 적격증빙이 뭐냐? 적격증빙은 일단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인데 전자로 받으셔도 되고 종이로 받으셔도 돼요. 뭐 어떤 분들은 종이로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걱정하시는데 물론 지금은 종이 발급 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받았을 때 이제 전자로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가산세 등의 문제가 뭐 약간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계산서를 공급 시기 내에 교부를 정상적으로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계산서를 꼭 받아주시고 좀 큰 금액일 때는 물론 작은 금액도 그런 습관이 있으면 좋기는 한데 우리 인테리어나 주방용품 같은 큰 금액들은 계산서 교부 받으실 때 그냥 단순히 계산서만 교부받지 마시고요. 꼭 사업자 등록증 같이 받아서 내가 교부받은 전자 세금 계산서가 정상 계산서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금 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인테리어 하시는 사업주가 본인 명의의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의 이름으로 발행받거나 이랬을 때 몇 년 지나서 세무서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질 거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공 거래로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좀 큰 금액을 거래하실 때는 사업자 등록증을 꼭 그 교부 받으셔가지고 내가 입금하는 사업주와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상의 사업주 혹은 그 사업자 등록증상의 상호가 일치하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 전자세금 계산서도 동일하게 발행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아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교부 받아야 된다.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
매입세액으로 가장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게 신용카드 매출 전표입니다. 제가 공제대상 매입세액 설명하기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새는 워낙 잘 돼 있잖아요. 워낙 그 배달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바쁘시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 큰 대형 마트 같은 데서 미리 장을 봐서 뭐 배달 오게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도 많이들 이용을 하세요. 근데 이제 생계연서 교부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신용카드로 막 급하니까 결제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매입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는 적격 증빙으로 보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매입을 했을 때, 현금으로 매입했을 때 이 현금 영수증 또 적격증빙으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데요. 다만 우리 사장님들은 전부 다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은 우리가 발행을 많이 해주시잖아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실 때는 다 어떻게 해주세요?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 사업주분들은 소득공제용이 아니고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해서 사업자 번호를 말씀을 해주시면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이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매입세 공제가 가능해지니까 반드시 이 적격증빙, 제가 대표적으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용카드 매출정표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런 질문 하세요. 신용카드만 되는 거냐? 내가 신용도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나는 내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없다. 그래서 직불카드만 쓰고 계신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직불카드도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표현하는 적격증빙에 해당하기 때문에 카드 형태로 돼 있으면 전부 다 적격증빙이 될 수 있다. 요거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 특히 전자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이 나와 있어서 내가 사실 조금 부주의해가지고 교부받는 거를 잘 챙겨놓거나 어디다가 이렇게 출력해서 잘 모아놓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라 세금 신고하실 때 국세청에서 불러오거나 혹은 세무대리인 통해서 하시면 세무대리인 수임동이 돼 있으면 자연스럽게 불러가지고 신고를 할 수가 있는데 신용카드는 꼼꼼히 챙기시고 싶을 때 한 가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는 홈택스에 등록해서 매입 내역을 조회해서 신고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영 규칙이 좀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사업용으로 등록한 신용카드를 엄격하게 신고서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업용 등록 아직 안 해놨는데 깜빡하고 안 해놨거나 혹은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카드가 갱신이 되거나 분실이 돼가지고 다시 발급받았을 경우에 미처 등록을 못해서 추가로 막 엑셀 다운로드 해가지고 그 추가 경비로 반영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한 카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엄격히 구분을 하지 않으면 아예 전산에서 신고가 안 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용 카드가 있다면 이 홈택스에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갱신을 했거나 재발급을 했거나 혹은 추가로 카드가 추가됐을 때는 그때그때 홈택스에 등록을 하심으로써 비용이 누락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잘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 다른 사업장 같은 경우에,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사업용 카드를 챙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능숙하신데 음식업이나 카페 같은 경우는 제가 신고 대행을 해보면은 아직까지 이 신용카드 부분을 챙기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바쁘시다 보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직접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대행을 맡기는데 이제 대행을 맡길 때 이제 요식업 협회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약식으로 신고를 하셔서 신용카드 못 챙기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세무대리인 통해서 하셔도 신고 때만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는
카드 공제까지 못 챙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우리 사업 뭐 카드 매입 없이 운영이 되는 매장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카드 매입 부분이 좀 많다. 그러면은 꼭 기억하셨다가 다음 부가세 신고 때부터라도 이 카드 매입 혹은 현금 영수증 매입 부분을 꼭 챙겨서 반영을 해보신다면 이제 공제 대상 매입세액을 누락 없이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제 아까 간이를 포기할 때 망설여지는 이유가 의제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된다. 간이가세자로 하면. 근데 일반 가세자는 의제 매입세액 공제라는 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일반 가세자는 우리 매출세액이 10%에서 매입세액이 10%를 차감하는 건데, 우리 음식업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카페는 조금 덜한데, 음식업 같은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는 원재료, 식자재를 잔뜩 사다가 가공을 해서 과세로 팔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매입세 공제받을 게 없는데 매출만 10%로 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그 오류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세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고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일정 수준에 대해서 마치 부가세를 주고 부담한 것처럼 매입세액을 빼주겠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거죠.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 과거에는 그래서 면세로 물건 매입하실 때 이 의제 매입세 공제의 개념을 잘 모르시니까 이제 면세로 물품 공급하시는 분들이 계산서 안 끊으면 뭐 한 10%더 주겠다. 계산서 안 끊으면은 그러니까 10% 싸게 해주겠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워낙 계산서 발행이 의무가 되기도 했고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많이 양성화가 되기도 했는데 이제 이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음식업 하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이들 인지하게 되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이제 계산서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그중에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매출이 2억 이하인 경우에는 거의 9%니까 거의 10%예요. 10%까지는 아닌데 10%에 가까운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빼줄 수 있다는 거고요. 매출 좀 큰 부분들은 9%보다는 못하지만 조금 작게 또 법인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이렇게 공제를 해준다. 이렇게 요율을 정해놓고 해준다. 이런 의미니까 내가 간이가세자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요 면세 식품 매입이 너무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어서 간이로 전환해가지고 매출세액을 좀 줄여준다 해도 나한테는 큰 이익이 안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고민을 좀 해볼 수 있고요. 또 의제 매입세 공제에 대한 개념이 없어서 이제 면세로 매입한 거는 아예 부가세 빼고 신고를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한번 챙겨보시고 다음번 신고하실 때도 내가 어디에 대행을 맡기더라도 면세 매입 부분도 반드시 전달해서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적격증빙 설명드릴 때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제 세금계산서 수취하셨을 때 원래는 이제 정상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거래를 인정해 드리는 건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중에 어떤 게 있냐면은 세금계산서를 받기는 받았는데 세금계산서의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액이 좀 큰 건, 물론 작은 건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금액이 좀 큰 건 아니면은 계속 거래를 하는데 처음에 거래 시작하실 때 정도는 이 거래가 실질 거래에 맞는지,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실제 사업주가 맞는지, 내가 생계산서를 교부받는 사업주와 상호와 일치하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세금계산서에 제가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번호, 성명, 명칭, 또 우리 받으시는 분의 등록번호, 우리 사업자 번호는 당연히 내가 교부받아야 되니까 틀릴 일은 없겠는데, 이제 거래 상대방 거는 맞는지 틀리는지
사업자등록증 대조해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처음 첫 거래 하시는 경우, 그럼 금액이 좀 큰 경우, 이때는 교부 받아가지고 꼭 확인을 해보시는데, 요거를 확인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러한 것들은 세금 계산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도 필요적 기재 사항으로서 만약에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면 이때는 세금 계산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를 공제받지 못하게 되니까 내가 대금을 다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가세를 줄이지 못하니 우리 사업주분들한테는 너무너무 불리해지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뭐 제가 임의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그럼 뭐 이거는 좀 틀려도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관리 목적 사항으로 효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에서 자꾸 미스가 있으면 결국 나중에는 이 필요적 기재 사항까지 미스가 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부분 세금 계산서에 기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서 오류가 없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너무너무 많이 물어보시는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 또 설명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두 번째는 사업과 관련 없는 매입세액입니다. 제가 부가세 계산을 해드리면은 나중에 하는 말씀이 아니 내가 카드를 이만큼 썼는데 다르다. 세무사님 카드 쓰신 거 매입세 공제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카드 명세서상에 보이는 금액하고 신고서상에 보이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그건 왜 그러냐면 카드로 매입을 했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품목상 안 되는 것들도 있지만 일부분은 그 대표적인 품목 좀 애매한 게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뭐냐면 가사경비. 집에서 쓴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 식사를 하셨어도 우리 가족들하고 식사한 거 혹은 또 뭐 소모품을 구입하셨더라도 가정에서 쓰시는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업 관련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배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카드로 우리 보험료 내시거나 혹은 뭐 이자 납입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아니면 뭐 주택자금 대금을 뭐 상환하시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여기에는 이제 뭐 부가세 항목에 써놓긴 했는데, 나중에 소득세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업과 관련이 없어서 비용 처리도 불가능하다.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번. 3번을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조금 참고하실 필요성이 있으세요. 우리 매장 운영하시려면은 식자재 사러도 가셔야 되고, 혹은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거 많이 하시는 경우에는 즉 도시락을 배달해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 이제 승용 자동차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 쓰는 건지, 사업장에서 쓰는 건지, 사실은 그걸 구분하기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예 세법에서는 이거는 구분하기 너무 어렵다. 아예 업종을 정해서 이런 차라면은 완전히 사업용으로 봐주겠다. 그리고 이런 열거하는 차량이 아닌 것들은 사업용으로 보지 않고 사업용이 아닌 비영업용, 영업과 관련 없는 것으로 간주해서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닌데 사업과 관련해서 썼으니까 다른 장치를 통해서 비용 처리는 해주겠지만 적어도 부가세는 공제를 못 해주겠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당연히 여기 관련되는 비용이 또 뭐가 있냐면은 카드 쓰신 것 중에 유류비까지도 포함해서 차량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차량을 수리하는 데 드는 비용, 또 차량의 그 유지하는 데 드는 유류비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혹은 뭐 전자세금 계산서로 교부받았을 때 특정 차종은 공제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제받을 수 없는 대상은 너무 많으니까 공제 가능한 차량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9인승 이상인 차량 혹은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 자동차. 1000cc 이하 자동차가 도대체 뭐냐? 아주 작은 자동차. 마 땡땡. 그 다음에 레 땡.
이렇게 작은 자동차 있죠? 이런 것들이 1000cc 이하 승용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합차 또는 화물 자동차 이런 것들은 공제가 가능한데 나머지는 비용 처리는 산식에 따라서 일정 퍼센트까지는 다른 세법상의 원칙을 지켜주시면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가세 공제만큼은 일부 부인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꼭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차량을 지금 구입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떤 게 유리할까요? 아무래도 1000cc 이하 승용 자동차 구입하시면 혹은 9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하시면은 부가세 10% 공제받으니까 마치 10% 할인받아서 구입하시는 효과도 있고 또 평소에 유류비 기름 이렇게 넣으실 때 10%는 부가세를 줄일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차를 바꾸고 그러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뭐 너무 그럴 필요는 없고 이용 가치에 따라서 이제 차량을 사놓기만 하고 이용하지 않으면 뭐 의미가 없으니까 내가 마침 이런 그 크게 1000cc 이하 승용차나 9인승 이상을 사도 나는 크게 내가 사용하는 것에 지장이 없다 하실 때는 이런 세제 혜택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 이 접대비와 관련된 것들은 매입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뭐 주요 고객분들한테 따로 밥을 한번 살 수도 있고 또 이제 단체 손님 받기 위해서 뭐 어떤 분한테 따로 뭐 연락드려가지고 선물도 좀 드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이런 거 접대와 관련된 것들은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으니까 이 부분 기억해 주시고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이 부분은 공제되지 않아서 제가 면세사업 하실 때도 겸용하면은 면세사업 부분 빠져야 돼서 안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앞에 이런 이유 때문에 설명드린 거고요. 사업자 등록도 웬만하면 빨리 해라. 말씀드린 것도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또 공제가 안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요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다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쉬운 거는 잘 모르겠으니까 카드 등록을 하자. 홈택스에 카드를 꼼꼼하게 등록하자. 카드 뭐 50장까지 등록 가능하니까 갖고 계신 거 이제 사업용이면은 다 등록해 주시고요. 공제받지 못할 세액이 또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내가 카드를 등록했다 할지라도 꼼꼼히 비용을 적격증빙으로 챙겼다 할지라도 이런 일부 항목들은 공제가 안 돼서 내가 생각하는 거랑 부가세가 좀 차이가 날 수 있겠구나. 그래야지 이제 부가세를 납부하실 계획을 좀 세우실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제 부가세 관련해 가지고 도대체 이제 가장 큰 절세 방안이 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 가서도 그냥 딱 한마디로 말씀드려요. 신고 납부. 기한 내 신고와 납부만 잘하셔도 절세하는 거다. 절세의 가장 쉬운 방식이면서 가장 효과적인 절세 방안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바쁘게 일하다 보면은 세무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그래도 좀 나은데 우리 보통은 이제 음식업이나 카페 하시는 경우에는 규모가 크지가 않으니까 신고 대리를 하시거나 뭐 자체적으로 막 이렇게 신고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여차하면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여차하면 신고는 어떻게 했는데 납부를 미처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신고 납부를 지연했을 때 뭐 불이익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간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또 하나 제가 신고 납부 기한을 강조드리는 게 이 신고 납부 기한을 숙지하고 있다는 의미는 내가 부가세를 위해서 미리 준비한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미리 준비를 하면 비용도 좀 잘 챙기고 이제 누락 없이 할 수가 있는데 기한이 지나서 하게 되면은 마음이 급하잖아요.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가산세가 달라지니까 막 빨리 하려고 서두르는 과정에서 또 실수가 나오고 또 누락이 나오고 그렇게 되니까 신고 납부 기한을 꼭 잘 지키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아마 법인 사업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저는 이제 음식업이라서 개인 사업자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신고 납부 기한이
개인 사업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개인 사업자는 확정 신고만 보시면 돼요. 1년에 두 번. 7월 달에 한 번, 1월 달에 한 번. 7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이번 하반기는 다음에 1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6개월 단위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면 신고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하니까 좀 편한데 납부는 6개월 단위로 하게 되면은 이제 납부세액이 너무 커져가지고 그 부담이 돼서 한 번에 납부를 못 하거나 납부 기한이 뭐 경과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 지금은 법인도 있으시네요. 네, 예, 말씀드릴게요. 예정 신고 기간을 두고 있는데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은 일반적으로 이제 규모가 있다고 보고 세금 신고 납부 능력이 개인에 비해서는 좀 갖추어져 있다고 보니까 예정 신고 기간을 달리 두어서 법인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 기한을 4월 25일, 10월 25일 이렇게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법인은 당장 다음 달에, 다다음 달에 신고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는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6개월 단위로 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이 너무 크니까 이제 납부를 하는 사람도 부담이고 징수를 하는 기관에서도 이제 체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서 직전에 냈던 세액의 50% 절반을 예정 신고 기간에 미리 납부를 하게 하고 최종 확정 신고할 때는 예정 때 냈던 세금을 차감을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업주분들은 확정 때 신고했으니까 확정 때 이제 본인이 부가세 얼마 냈는지 대충 이제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납부했던 세액의 절반 정도가 10월 달에 아, 납부 고지서가 날라오겠구나. 그러면 이거 뭐지? 갑자기 왜 맨날 세금만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납부 고지서 오셔도 금액을 내가 부가세 확정 때 얼마 냈었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금액의 절반 정도 되면 이 한번 항목을 보시면 부가세 예정 고지 납부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예정 신고도 해주셔야 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요 매입에 대해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 다 챙겨가지고 누락 없이 신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하세요. 분명히 세무사님이 예정 신고 기간에 개인 사업자는 고지서가 날라온다고 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지서라는 게 당초 오지를 않는다. 이럴 수 있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도 법인 사업자 예정 때 신고한다고 했는데 신고를 하려고 하니까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런 말씀하실 수 있는데 지금은 예외적으로 법인 사업자를 하더라도 직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정고지 징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간이가세자에 해당할 때는 뭐 이런 뒤에 간이가세자 일반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고지를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 7월에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셨던 분들은 50% 해도 50만 원 미만이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예정고지가 없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때는 이제 확정 때 6개월치를 한꺼번에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아까 간이가세자 있으셨는데 간이가세자는 확정 신고 두 번이 아니고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1년에 한 번 내년 1월에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꺼번에 아니면 중간에 신규로 사업을 하셨다면 신규 사업 개시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해가지고 내년 1월에 신고를 하게 되시는 거니까 제일 중요한 신고 납부 기한. 신고 납부 기한만 잘 지켜도 절세의 시작이자 베스트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다 사업자 되셨지만 이제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제가 이제 인테리어 같은데 비용 많이 들어가거나 우리 사무용이 아니고 우리 그 매장 안에 그 조리용품 같은 집기들 구입하실 때 구매할 때 비용이 많이 들으면 이제 자금 부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막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부가세 안 내면 좀 깎아준다는데 이렇게 안 내고 싶다. 나 이거 환급 안 받으면 그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소득세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릴 건데 조기 환급을 통해서 이렇게
부가세를 묶여두지 않고 더 빨리 환급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부가세를 내서 묶여있는 그 기간이 부담이 된다면 이 조기환급 신고 기간이 되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은 조기환급을 통해서 미리 환급 받으시면 되니까 반드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소득세에서 설명드리는데 이유는 뭐냐면 이 10%는 잠깐 묶였다가 돌려받을 수 있는 건데 이게 불편해가지고 이걸 안 하게 되시면은 인테리어 비용 전체, 집기를 구입한 비용 전체에 대해서 적격증빙이 수치가 되지 않은 문제로 비용 처리가 불가하니까 내가 지출을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세를 많이 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시고 부가세가 묶이는 문제 때문에 좀 부담이 된다. 이런 분들은 조기환급을 활용하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고요. 신고 납부가 절세의 기본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이유는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눈 아프죠? 저도 눈이 아이고 아파요. 눈이 아픈데 사실 세무사인 저도 완전히 다 암기를 못할 정도로 가산세가 너무 많습니다. 가산세 계산할 때마다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만 보면은 신고 안 하셨을 때 지금 어, 신고를 안 하셨을 때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가 20%예요. 근데 심지어 부당하게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해가지고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막 40%까지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납부를 지연한 거, 기한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을 때도 조기 납부를 하지 못한 데에 따르는 금융이자 개념의 이자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가산세가 계속 시간이 지나갈수록 늘어나니까 당연히 신고 기한 내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정말 부득이하게 지금 사업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내용이 숙지가 안 돼가지고 놓치셨던 분이 있다면 다행히 조기에 신고를 하시면 감면 규정이 조금 있어요. 가장 좋은 건 뭐 1개월 이내, 뭐 6개월 이내 뭐 이런 규정이 있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깜빡했다가 나중에 기억이 나신 경우에도 최대한 빨리 조기 신고했을 때 그래도 감면 규정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참고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부가세에 대해서는 우선은 원래 이제 정각에 이제 10분 쉬려고 했는데요. 부가세에 대해서는 이제 대부분 다 말씀드렸으니까 부가세는 중요한 내용이라서 잠깐 10분 쉬었다가 이제 신고서 서식 작성하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한 번 더 그냥 리뷰만 하고요. 그 다음 종합소득세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시 2분이니까요.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